잿빛 도시의 그림자 화요일 오후, 도시의 살갗을 적시는 비는 회색빛 아파트 복도 창문에까지 스며들고 있었다. 최수진, 48세. 젖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희미한 한숨을 내쉬었다. 방금 전 남편 김재훈 51세에게서 받은 오늘도 야근이라는 짧은 메시지가 핸드폰 화면에 차갑게 떠 있었다. 20년간의 결혼 생활, 파트타임 마트 계산원 일마저 최근 그만둔 그녀에게 텅 빈 집은 거대한 관처럼 느껴졌다.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발걸음은 납처럼 무거웠다. 2층 복도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눈에 이질적인 풍경이 들어왔다. 옆집, 아니, 이 아파트의 꼭대기층인 펜트하우스 현관 앞에 고급 백화점 로고가 찍힌 택배 상자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다. 강 회장님 댁인데 혼자 사는 남자. 이 아파트가 지어질 때부터 살았다는, 그러나 그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 사람들은 그를 강 회장이라 불렀다. 그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소문만 무성했다. 검은 세단이 항상 지하 주차장 지정석에 먼지 하나 없이 주차되어 있었고, 가끔씩 정장을 빤빤하게 차려입은 남자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그를 배웅하는 모습이 목격될 뿐이었다. 오늘따라 그 상자들은 마치 주인을 잃은 유품처럼 새우산해 보였다. 문득 며칠째 그 검은 세단이 주차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수진의 등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펜트하우스의 초인종으로 손을 뻗었다. 묵직한 황동 버튼에서 서늘한 감촉이 전해졌다. 한참의 침묵 끝에 문 안쪽에서 간신히 쥐어짜는 듯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평소 복도를 울리던 낮고 권위 있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갈라지고 힘없는 음성이었다. 옆집 사는 최수진입니다. 혹시 괜찮으신가요? 잠시 머뭇거리는 소리가 들린 후 육중한 방음 철문이 아주 조금 사슬에 걸린 채로 열렸다. 틈새로 보이는 남자의 모습에 수지는 숨을 헙 들이마셨다. 강준호 60세. 언제나 꼿꼿하던 자세는 간데없고 그는 문틀에 위태롭게 몸을 기댄 채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최고급 실크 가운은 흐트러져 있었고 이매는 깊은 고통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아, 최수진 씨, 미안합니다. 잠시 허리를 좀 다쳐서. 어머나 세상에,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그는 3일 전 서재에서 책을 꺼내려다 의자에서 미끄러졌다고 했다. 급성 허리 디스크 파열. MRI 결과 당장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의 세계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그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외로움이 짙게 배인 눈빛을 본 순간 수지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잿빛 일상에 갇혀있던 그녀의 삶에 처음으로 던져진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돌멩이였다. 다음 날 오전 10시, 수지는 약속대로 강준호의 집을 찾았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미니멀하지만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전경은 마치 살아있는 그림 같았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원목과 희미한 시가향이 섞여 있었다. 수지는 그의 서재 한편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 누워있는 준호를 위해 간단한 죽을 끓였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주방 시스템 앞에서
그녀는 잠시 어색했지만 곧 익숙하게 움직였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죽 그릇을 들고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이렇게까지 폐를 끼쳐서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그녀의 대답은 진심이었다. 무심한 남편과 텅 빈 집을 지키는 것보다 이 위험한 고요함 속에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훨씬 나았다. 며칠이 지났다. 수지는 매일같이 그의 집을 찾아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기고 물리치료용 찜질팩을 갈아주었다. 그 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유대감이 쌓이기 시작했다. 준호는 말이 없는 편이었지만 그녀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깊은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의 메마른 일상에 대해 물었고 수지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공허함을 조금씩 이야기했다. 그는 최고의 경청자였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혼자서는 제대로 씻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며칠을 버티던 준호가 마침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최수진 씨, 정말 면목 없는 부탁이지만 혹시 목욕을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거실의 고요한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남편도 아닌 다른 남자. 그것도 보통 남자가 아닌 도시의 밤을 지배하는 그림자 같은 남자의 몸을.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그의 눈에 서린 깊은 수치심과 간절함을 본 순간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다. 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지는 자신이 어떤 경계선을 넘으려 하는지 예감했다. 그 선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목요일 저녁, 욕실의 문이 열렸다. 뜨거운 김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60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몸은 오랫동안 단련된 흔적이 역력했다. 굳게 담은 입술과 짙은 눈썹, 그리고 등과 어깨에 희미하게 남은 오래된 흉터들이 그가 살아온 거친 세월을 짐작하게 했다. 물 온도는 괜찮으세요? 적당합니다. 정말 고맙소. 수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수건에 비누를 묻혀 그의 등에 조심스럽게 가져갔다. 단단한 근육의 감촉이 수건을 통해 전해져 왔다. 욕실 안에는 물 흐르는 소리와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녀가 그의 등을 닦아 내리던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녀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한 것이다. 물을 끄고 수건으로 그의 몸을 닦아주던 과정에서 그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고통으로 경직되었던 남자의 몸이 수치심과 생리적인 반응으로 다시 한번 굳어졌다. 죄송합니다. 준호가 당황하며 몸을 돌리려 했지만 허리의 통증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괜찮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수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던 남자가 벌거벗은 몸으로 그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린 순간 그 연약함이 오히려 강렬한 남성성으로 다가왔다. 정말 미안하오. 이런 추한 모습을 보여서 민망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연세에 건강하시다는 증거인걸요. 수진의 위로에도 준호는 여전히 난처한 표정이었다.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마주한 순간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제안을 하고 말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뜨거운 김 속에서 작게 떨리고 있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뭐라고요? 준호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수진 자신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이대로 그가 고통과 수치심 속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욕실 안의 모든 공기를 바꿔놓았다. 시간은 멈췄고 오직 두 사람의 시선만이 얽혔다. 수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돌이킬 수 없는 선. 두 사람은 마침내 그 선을 함께 넘었다. 욕실에서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이 두 사람의 뒤엉킨 숨소리와 어우러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준호가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수진 씨.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깊은 감동과 안도가 담겨 있었다. 수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죄책감보다는 공허했던 삶의 한 조각이 채워지는 듯한 묘한 충만감.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단순한 간병인과 환자가 아닌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비밀을 공유한 공범자이자 연인이 되었다. 그 후 며칠 준호의 집은 수진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다. 남편 재우는 여전히 밤늦게 귀가했고 술과 낯선 여자 향수 냄새를 풍겼다. 그의 핸드폰에는 미영이라는 이름이 수시로 떠올랐고 주말이면 골프와 모임을 핑계로 집을 비웠다.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이다. 준호의 허리는 눈에 띄게 좋아졌지만 그는 여전히 수진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아니, 필요로 하는 척했다. 목욕 시간은 그들만의 은밀한 의식이 되었다. 서로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대화가 끊긴 침묵 속에서는 말보다 더 뜨거운 감정이 오고 갔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자신의 서재로 수진을 이끌었다. 그는 낡은 금고를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젊은 시절의 그와 단아한 미소를 띤 그의 아내였다. 내 아내요. 10년 전에 먼저 갔지. 당신을 보면 가끔 내 아내가 생각나오. 따뜻하고 강인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수진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으며 수많은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수진 씨, 당신은 나에게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요. 당신은 내 잿빛 세상에 세우며든 유일한 빛이야. 수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의 삶에서 누군가 자신을 빛이라고 불러준 것은 처음이었다. 토요일 오후, 재훈이 드물게 집에 일찍 들어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그는 수진에게 싸늘하게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밖으로만 돌아? 그 영감탱이 집이 당신 집이야? 말했잖아. 몸이 안 좋으셔서 간병하고 있다고. 간병? 웃기지 마.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아? 그냥 이웃집 할아버지인 줄 알아? 그쪽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이러는 거야. 재훈의 표정에는 경멸과 함께 미묘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강준호의 실체를 어렴풋이 알고 있는 듯 했다. 왜 내가 그 나이 먹은 늙은이 수발을 들어야 하는데? 전문 간병인 쓰라고 해. 전문 간병인 비용이 얼마인 줄은 알고 하는 소리야? 그럼 그 돈 많은 영감탱이가 알아서 하겠지. 당신이 왜 나서 그때였다. 재훈의 휴대폰에 미영이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빠, 오늘 저녁 약속 잊지 않았죠? 보고 싶어요. 화면을 본 수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재훈은 황급히 휴대폰을 뒤집으며 헛기침을 했다. 누구야, 미영이?
아, 회사 후배. 업무 연락이야. 그의 변명은 너무나 서툴렀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의 외도에 대한 분노보다 그런 남편에게서 벗어나 준호에게 가고 싶은 자신의 마음이 더 크게 요동쳤다. 다음 주 월요일 준호의 집에 정장을 빼입은 낯선 남자 박 실장이 찾아왔다. 그는 준호에게 깍듯이 보고를 올리면서도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차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회장님, 백호파 놈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고도 그놈들 짓이 분명합니다. 사고. 수지는 귀를 의심했다. 준호가 다친 것이 단순한 낙상이 아니었단 말인가. 준호는 박 실장에게 나직이 몇 가지를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 수진에게 말할 때와는 전혀 다른 얼음장 같은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수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발을 들인 세계가 얼마나 위험하고 깊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그날 밤 수지는 준호에게 물었다. 정말 사고가 아니었나요?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요. 당신은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 이제부터 당신은 내가 지킬 테니. 그의 품은 세상 무엇보다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요새의 벽이 피와 배신으로 쌓아 올려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금요일 밤 10시. 수지는 마지막으로 준호의 목욕을 돕고 있었다. 재훈의 의심과 협박이 날로 심해져 더 이상은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별을 앞둔 연인처럼 두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애틋함과 아쉬움이 묻어났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수진 씨, 고마웠소. 그리고 미안하오.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하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회장님을 만난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목욕을 마치고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최수진, 너 여기 있었구나. 광기에 찬 재훈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아래층에 사는 이웃 김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 여자가 매일 밤 이 집으로 올라오는 걸 내가 다 봤다고. 이게 무슨 간병이야, 불륜이지. 재훈이 수진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 순간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서 있던 준호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 손, 당장 놓지 못할까.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의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재훈은 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손을 놓았다. 아, 아저씨가 뭘 안다고 나서요? 이 여자는 내 아내라고요. 어디서 개가 짖는군. 감히 내 집에서 내 사람에게 손을 대? 준호는 옆에 있던 전화기를 들어 짧게 말했다. 박 실장, 지금 당장 올라와.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잠시 후 도착한 박 실장과 건장한 남자 2명은 재훈을 바닥에 무릎 꿇렸다. 재훈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 놈이 한 짓을 모를 줄 알았나? 준호는 박 실장이 건넨 서류 봉투를 재훈의 얼굴에 던졌다. 서류 안에는 재훈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내연녀 미영에게 명품을 사주며 법인카드를 유용한 증거 자료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내 놈 회사 감사팀과 국세청에 막 도착했을 거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재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고개를 떨궜다. 준호는 무릎 꿇은 재훈을 경멸적으로 내려다본 후 수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없이 부드러워져 있었다. 수진 씨,
저런 버러지 때문에 당신의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오. 그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비틀거리면서도 수진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이혼 서류는 내일 아침 내 놈 책상 위에 있을 거다. 위자료는 두둑이 챙겨주지. 당장 내 집에서, 그리고 내 여자 앞에서 사라져. 재우는 남자들에게 끌려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쫓겨났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것일.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준호는 그녀의 곁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다 끝났소. 이제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 수지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공포와 안도, 슬픔과 해방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한 달 후, 수지는 재훈과 완벽하게 이혼했다. 재훈은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횡령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수지는 낡은 아파트를 떠나 준호의 펜트하우스로 들어갔다. 그곳은 더 이상 위험한 남자의 성이 아니라 그녀를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그녀는 그의 비서이자 연인이자 아내가 되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수지는 통유리창 너머로 빛나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준호에게 물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 때문에 많은 것을 잃으실 수도 있었잖아요. 준호는 뒤에서 그녀를 부드럽게 껴안으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 인생 전부를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건 오직 당신 하나였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60평생 가장 잘한 일이야. 수지는 그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잿빛 도시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색깔을 찾아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때로 어둠의 그림자를 동반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막아줄 단 한 사람이 있었으므로.